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4장입니다. 3장에서는 진양이 일본에서 졸업을 두어 달 앞둔 어느 날 조선어학회 회관 신윤국 선생님이 홍은 형무소에 투옥되어 더 이상 후원을 못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진양은 그 편지를 받는 즉시 홍원으로 출발합니다. 홍원 형무소에서는 해관 선생은 치안유지법 위반자라 강력 범죄로 치부해 면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진양은 함흥 권본에 입문하게 됩니다. 권본에서 일하면 지체 높은 인물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면회를 시켜줄 인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장에서는 진양에게 또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4장 만남 운명처럼 첫 출근 저녁이 되니 옷깃을 꼭꼭 여며야 할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가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낙엽이라도 밟으며 늦은 가을을 느껴보고 싶어 홍옥에게 걸어서 함흥간으로 가자고 한 터였다. 홍옥이 거처하는 집은 내 하숙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플라타너스 잎들이 거리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낙엽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행인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다. 마침 영생고부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몇몇의 남자들이 왁자지껄한 대화를 나누며 교문을 나오고 있었다. 홍옥은 그 남자들을 알고 있는 듯 반가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머, 류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퇴근하시나 봐요? 이게 누구신가? 홍옥 아닌가?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나서는 길인 줄 아는가? 아리따운 자네가 보고 싶어 함흥간으로 출동 중이라네. 어머, 그러셔요? 잘 됐어요. 제가 모실게요. 홍옥은 눈웃음을 치며 문 선생과 다른 남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오늘 무슨 날이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지. 우리 문 선생이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거든. 우리가 문 선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송별회를 해주려고 지금 함흥간으로 가는 중이야. 풍류객 류 선생이 호탕하게 말했다. 나도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선생들의 눈길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아니, 이 아가씨는 누구신가? 함흥간에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류 선생과 홍옥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 백석과 눈이 마주쳤다. 내가 살짝 인사를 하니 그도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다. 그를 보자 국수집에서처럼 내 가슴은 다시 콩콩 뛰었다. 그의 눈길이 내게 머물자 내 세포들이 다시 긴장을 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경직되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렸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자꾸만 뒤처졌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매가 뒤처져 긋고 있는데도 신경 쓰였다. 그는 키가 컸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채 가볍게 긋고 있는 그에게 고풍스런 분위기가 풍겨져 나왔다. 그의 길쭉한 등에 안기고 싶었던 그날이 꿈속처럼 아른거렸다. 그나저나 오늘 경성 출신인 아리따운 아가씨가 함흥간에 든다는 첩보를 입수했지. 맞는 말인가? 류 선생은 따끈따끈한 정보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뽐내며 말했다. 다른 선생들도 싫지는 않은 표정이었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자 나는 기생의 입장으로, 그는 손님의 입장으로 한 곳을 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졌다. 홍옥은 나를 슬쩍 한 번 보곤 다시 류 선생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다. 맞아요. 오늘 끝내주는 기생이 온다네요. 류 선생은 큰 소리로 택시를 불렀다. 어이, 택시! 함흥간! 그러자 택시보다 먼저 인력거 꾼들이 달려왔다. 손님, 함흥간으로 속히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택시를 탈 거야. 극진히 모셔야 할 사람이 있거든. 류 선생은 다시 택시를 불렀다. 택시! 헤헤, 오늘 같은 날은 인력거 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 가을 바람을 만끽하시려면 택시보다 인력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인력거 꾼은 호통치는 류 선생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허리를 조아리며 류 선생에게 바투 다가서서 살짝 이야기를 건넸다.
에이 선생님, 저희 인력거 좀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도 좀 벌어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인력거꾼들은 언제든 출발 대기 상태라는 듯 손잡이를 잡고 류 선생과 흥정하는 동료를 지켜보고 있었다. 류 선생은 백심 좋은 인력거꾼이 마음에 들었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인력거에 올라타면서 말했다. 좋소. 사내라면 그런 똥배짱이라도 있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류 선생이 인력거에 타자 쳐다보고만 있던 다른 인력거꾼들도 서둘러 일행들을 한 사람씩 태웠다. 자, 함흥간으로 가세. 그곳에 빼어난 경성 출신 아가씨가 왔다는구만. 류 선생을 따라 모두들 너털 웃음을 지었다. 이었고 인력거 6대가 나란히 함흥관에 도착했다. 류 선생이 값을 모두 지불했다. 주홍 전등빛이 은은하게 함흥관 대문을 비추고 있었다. 대문에서는 이미 연락을 받은 어린 보이 한 명이 손님들을 마중 나와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머리가 조금 벗겨진 늙은 보이가 술 취한 2명의 손님을 달래고 있었다. 술을 마시기에는 이런 시간인데도 벌써 술에 잔뜩 취한 2 남자가 서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기생 2명이 기가 막힌 듯 팔짱을 끼고 술 취한 2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값을 두고 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 유 선생님, 문 선생님, 최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함흥관 여주인이 활짝 웃으며 버선발로 쫓아 나오다시피 하며 류 선생의 팔짱을 끼었다. 아마도 류 선생은 이곳의 단골 손님인 것 같았다. 얘들아, 귀하신 손님들이다. 매화방으로 매셔라. 주인이 서 있던 2명의 기생들에게 말하자 옆에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기생이 류 선생의 팔짱을 끼고 이끌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생도 문 선생의 팔짱을 끼고 농념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문 선생은 좀 뻘쭘하게 허허 웃으며 기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 뒤를 최 선생과 백석이 따랐다. 어머, 그런데 이리 잘생긴 선생님은 누구세요? 우리 집이 처음이시죠? 함흥관 여주인이 백석을 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학교 최고의 미남 선생이야. 백 선생이라고 부르시오. 류 선생이 신발을 벗다 말고 되돌아서며 말했다. 나는 함흥관 첫날이라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다. 분장실에서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다시는 입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기생복색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울 속 여자가 진정 나 진양이란 말인가. 그리고 자작나무 숲에서 온 남자와 그 일행들을 첫 손님으로 맞게 된 그 기묘한 인연을 새김질 해볼 시간도 없이 곧 보이가 불어러 왔다.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복도벽 곳곳에는 그림과 글씨들이 걸려 있었다. 소피가 급한지 앞섭을 잡고 비틀거리며 급히 나오는 손님도 보였다. 기생 2명이 총총그러모로 지나가다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방방마다 주홍 전등빛이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술 취한 사내들의 농짓거리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가야금 소리가 나는 방도 있고 장구 소리가 흘러나오는 방도 있었다. 또 어떤 방에서는 흥에 겨워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또 다른 방에서는 싸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아마 술 취한 사내들의 괜한 호기인 듯하였다. 아직 초저녁인데 방방마다 손님들이 있었다. 손님 일행이 있는 매화방은 복도를 돌아 구석진 곳에 있는 조용한 방이었다. 류 선생이 오늘처럼 일부러 술을 마시기 위해 오는 날도 있지만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도 매화방을 이용한다고 홍옥이 알려주었다. 방 안에 들어서니 훈훈했다. 방은 100촉짜리 전등이 비추고 있었다. 아랫목에는 6폭짜리 안주수 병풍이, 윗목에는 12폭짜리 화병풍이 둘러쳐져 있었다. 장치 만석 사방침에는 고급스런 자주색 모부단 보료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장방형의 교재상에는 어느새 푸짐한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손님들은 보이가 가져온 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차맛이 너무 진해서 엽차를 가져오라고 호통을 친 모양이었다. 이 집구석 여주인은 아직도 내 차 입맛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류 선생뿐 아니라 다른 선생들도 한상 차려진 요리상을 앞에 두고도 차 맛으로 모두 기분이 상한 것 같아 보였다. 우리 차가 아니라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온 차를 고급 손님인 우리에게 먹이는 거야. 문 선생이 미간을 찌푸린 채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 진한 차향이 내게도 전해져 왔다. 천년이 넘도록 맥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다도를 무시하다니. 내가 다시 주인장에게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하겠소. 류 선생이 주인장을 부르려고 하는 것을 최 선생이 말렸다. 우리 글쟁이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다도를 돈맛에 취해 있는 주인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학 연습생 때 다도를 배운 적이 있었다. 천년이 넘게 다도의 맥을 이어온 문인들이 차 맛에 예민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 차인지 일본 차인지 조선 차인지를 향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시인목객의 풍류가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슬 한 방울에 온 우주의 모든 법칙이 풍겨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네 다도에도 온 조선의 넋이 풍겨 있을진데. 쯧쯧쯧. 최 선생이 불만스런 말투로 한 수 거들었다. 그러면서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또 한마디 했다.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들 봤습니까? 저기 저 그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의 미를 훼손하는 저 값싼 그림들을 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화가인 최 선생은 함원관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그 조잡함으로 우리 조선의 이미지를 격화시킨다고 했다. 선배님들, 우리네 마루청 한쪽에 조선 문화 전체가 풍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함원강 대청마루는 아주 훌륭하니 이제 기분들 푸십시오. 그 중에 가장 젊은 백석이 그들에게 조용히 한마디 하자 그제야 차에서 그림으로 이어진 이야기는 멈추었다. 벽에는 값싼 그림들을 걸 수 있지만 우리 조선의 마루청은 어떤 것으로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루에 묻은 때를 분석하면 조선의 미술이나 공업의 정도뿐 아니라 우리 조선의 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백석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조용해지자 다른 방에서 일본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조선 요리집에서 일본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니 최 선생이 또 우라가 치민 모양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조선의 사사로운 생활 속까지 침투해 있지 않는가? 놈들이 새로운 건물들을 짓기 위해 우리네 마루장을 마구 뜯고 헐고 하는 짓을 두 눈 빤히 뜨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니 원. 최 선생이 조선의 앞날이 한탄스러운 듯 말했다. 그렇다. 일본인들이 경성에 짓는 건물들이 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조선을 짓누르는 만행일 뿐이다. 그러나 밟힐수록 빛이 나는 것이 우리네 마루청입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백석이 입술을 단단히 깨물었다. 그래,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함흥간에서 처음 맞이하는 술자리 시중이 품격 있는 대화로 시작하여서 기분이 좋았다. 홍옥, 매향, 청월과 내가 나란히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석이 대뜸 내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했다. 다른 동료들에게 나를 양보할 수 없다고 미리 작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름이 무엇이오? 진향이라고 합니다. 진향이라. 그의 옆에 앉았다. 싱그러운 푸른 바람이 후하니 코끝을 스쳤다. 그의 손을 보았다. 남자 손 같지 않게 가늘고 긴 손가락이었다. 펜대를 잡아야만 하는 손이라고 생각했다. 홍옥과 매양과 청월도 각각 손님들 옆에 앉았다. 문 선생, 아무튼 무척이나 아쉽소. 모쪼록 경성으로 가더라도 가끔씩 연락하고 삽시다. 류 선생은 문 선생에게 먼저 건배 제의를 했다. 다른 선생들도 덩달아 잔을 들고 단번에 들이켰다. 술잔에 다시 술을 부었다. 류 선생은 두 번째 잔을 들고 최 선생과 백 선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최 선생, 백 선생, 우리는 영생고부를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문 선생이 가더라도 남은 우리가 이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4명의 선생들은 술잔을 부딪힌 후 다시 술잔을 비웠다. 백석이 비운 술잔을 내게 건넸다. 나는 예를 갖추어 술잔을 받았다. 그가 따른 술잔을 비우고 내가 그에게 술을 따르면 그도 다시 잔을 비우고 또 내게 술을 따랐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그는 일행들이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 듯 오로지 나에게만 신경을 썼다. 술기운이 오르는지 말이 별로 없던 문 선생도 허허 웃으며 옆에 앉은 청월에게 농을 하며 어깨를 감싸 안기도 했다. 최 선생은 옆에 앉은 매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혼자서 술을 따라 마셨다. 류 선생은 취기가 오르자 더욱 혹이 서러워졌다. 얘들아, 너희들 저 젊은 선생이 누군지 아니? 류 선생은 백 선생을 가리키며 기생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매양과 청월이 몰라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백석을 바라보았다. 나도 옆에 앉은 그의 얼굴을 슬쩍 한번 훔쳐보았다. 그는 깔끔한 외모와 잘 다려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마가 훤하고 이목구미는 뚜렷했다. 이마를 드러낸 검은 머리카락은 풍부했다. 짙은 눈썹 아래 우수로 가득 찬 눈과 유난히 목이 길어 슬픈 사슴을 연상케 했다. 내 눈은 잠깐 그의 입술에 멎었다. 약간 도톰한 입술에는 진자주빛 주름이 가지런히 잡혀 있었다.
또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눈빛은 나를 더욱 매료시켰다. 손님들 중에서 그가 제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통달한 듯한, 세상의 일에 시달린 듯한, 오래된 고대의 삶이 묻어나는 듯한, 무엇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거니와 언어로 풀어낼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저 모든 보이를 몰라? 시인 백석이 함흥 땅에 나타나니 함흥이 훤해졌는데 아직도 그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여기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매양이 말했다. 홍옥이 네가 말해보거라. 류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홍옥에게 물었다. 영생고보 영어 선생님이시죠? 시인이기도 하고요. 홍옥이 아는 체를 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홍옥에게 향했다. 백석도 홍옥을 슬쩍 쳐다보았다. 어느 잡지에 백 선생님 사진이랑 글이 실린 것을 봤어요. 올 1월에 사슴이란 시집도 발간했지요? 홍옥은 그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해둔다고 뽐내듯 말했다. 역시 모든 보이다워. 기생들 세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가 보네 그려. 하하하. 문 선생이 거들었다. 그래 맞다. 경성에서 이 바람센 함흥 땅으로 부임해온 멋쟁이 총각 시인이시다. 우리 영생 고보의 샛별인이라. 자, 진양은 백석에게 술을 한 잔 따르라. 류 선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술을 따르려 주준자를 덜자 백석이 잔을 받았다. 여기로 오기 전에는 경성에서 모 신문사 기자로 있었죠? 홍옥이 물었다. 허허 고년, 내년이 어찌 백 선생을 꼬치꼬치 다 알고 있는 것이냐? 류 선생의 물음에 홍옥은 뭐 그런 것점이야 하는 표정이었다. 그나저나 자네 시집 사슴은 우리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나 다름없네. 그동안 값싼 그림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던 최 선생이 한마디 했다. 큰 획이 아니라 조선시단에 폭탄을 던진 것이지. 김기림 선생이 자네 시집의 평가를 모더니즘 입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었더군. 자네 시가 기억 속의 동화와 전설에 나오는 소재와 향토적인 분위기를 취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감상주의와 복고주의를 일체 배격하고 있다는 것과 시에 내재된 모더니티가 치열하고 철저한 B타입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집어내었더군. 언제나 분위기를 제압하는 류 선생은 문학 이야기에서만큼은 진지했다. 뿐만 아니라 순수 실론을 주장하는 용화 박용철 선생은 자네 시의 방언의 법 같더군. 일제가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목을 졸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 자네 시에서 모국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 감사합니다. 저는 다만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를 좋아했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영국인의 진화론적 과학사상과 물질주의를 증오하면서 활력을 상실한 영국 문단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켈트족의 신화와 전설, 민담 등 아일랜드적인 소재와 언어의 리듬을 되살려 아일랜드 고유의 민족 문학을 건설하고 문학을 통한 문화의 통합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그늘에서 글쟁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의 영적 부분인 우리 고유의 민족 혼을 고취하는 시를 조선어로 쓰는 일입니다. 나는 식민지로 오염되고 왜곡되기 이전의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의 말이야말로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시적인 역설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석은 문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시를 쓰는 것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나도 자네 말에 동의하네.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네. 자네 씨가 요즘 일반적인 모더니즘의 언어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 점이네. 요즘 모더니즘 시들을 보면 몸체는 없고 관념만 앙상한 시를 생산해내고 있지 않은가. 문 선생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나 반대파들도 있지 않는가. 카퍼 열성 멤버인 이마 선생이 자네 시집을 두고 나약한 문학주의자니 시골뜨기 문학이니 하면서 날카롭게 비판한 것은 이해하게나 철저하게 진보와 실천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네. 자네와 정반대의 사상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예, 하지만 나는 내 시에 이념이나 부르주아 같은 사상이 왜 필요한지 분통이 터집니다. 어떤 규정된 사상으로 시를 짓는 것은 이미 진정한 시인이 아닙니다.
나는 시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게 어떤 정치적 사상을 밝히라고 한다면 나는 온건파이며 이미지스타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간 나는 50년 전에 예이츠가 느낀 한묘를 나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 정치적 사상을 더 씌워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나는 환멸을 느낍니다. 백석은 술기운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슴앓이를 속 시원히 내뱉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비판을 감당해내느라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백석의 시집 이야기로 사뭇 분위기가 가라앉자 류 선생이 다시 분위기를 바꾸려고 소리쳤다. 그런데 이거 도무지 오그라들어서 원 성창관 영웅에게 이런 조그만 술잔이 뭐냐? 우리네 술은 사발로 마셔야 성에 차는 법. 류 선생은 일본식 작은 잔을 밀쳐버렸다. 사발을 가져오너라. 류 선생의 호통에 최 선생 옆자리에 앉은 매양이 큰소리로 밖에 있는 보이에게 사발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래, 사발하고 비싼 요리집에서 막걸리는 안 팔 것이니 대신 소주 가져오라고 해. 사내답게 거나하게 마시고 세상사 잊어보세. 안 그런가? 나라꼴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우리들이 설 잔이는 점점 없어지니 우리는 술에 취해 살든지 아니면 요 앙큼한 년한테 빠져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결을 하든지 할 수밖에. 문 선생은 취기가 오르자가 말수가 점점 많아졌다. 보이가 소주와 소주잔을 가져왔다. 매양이 소주를 한 잔씩 따랐다. 자,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건배! 연거푸 소주 몇 잔씩 들어가자 모두들 불쾌하게 취했다. 백석은 얼굴과 목주위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마셔도 되는지 내심 걱정을 하는 듯 술잔을 잡고 머뭇거리더니 이왕 마신 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생각했는지 단번에 잔을 비웠다.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여수를 부리나 봅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나란 일도 문학판도 학교도 사랑도 모두 다 잊고 취하고 보세. 류 선생이 계속 술을 권하였다. 백석이 내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자 술에 취한 홍옥이 노골적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홍옥이 백석에게 눈길을 자주 주자 류 선생은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 이년아, 눈 빠지겠다. 너희는 어찌 날 무시하고 저 백 선생만 요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느냐. 그러자 홍옥이 눈치 빠르게 류 선생 옆에 더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어머나, 무슨 그리 섭섭한 말씀을요. 오늘은 류 선생님을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류 선생은 그래도 기분이 나쁜지 홍옥의 술잔을 뿌리치려 하자 홍옥이 류 선생의 팔에 매달리며 눈웃음을 쳤다. 그때 백석이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손을 빼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가 내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여기저기 방랑하는 시간이 오늘로서 끝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요. 술 취한 사내의 주정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는 진지했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스며 있었다. 내가 손을 살짝 빼려 하자 그가 다시 내 손을 꼭 쥐었다. 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며 얼굴 표정, 손동작 같은 것이 낯설지 않았다. 끌림. 그에게는 어릴 적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느낀 그런 힘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말한 우주라는 먼 곳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 무한하고도 아름다운 힘의 작용으로 나도 모르게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 끌림은 마치 그가 내게 마법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당신은 오늘부터 내 여자요. 이번에는 무슨 중대 선언이라도 하듯 그는 대놓고 큰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나도 그에게 그럴게요. 오늘부터 당신의 여자가 될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앞자리에 앉은 홍옥의 차가운 눈초리가 자꾸만 건너왔다. 자, 이제 풍악을 올려보거라. 오늘은 누가 가락을 탈 것이냐. 류 선생이 술이 취해 큰소리로 말했다. 먼저 홍옥이 일어나 대중가요를 한 곡 구성지게 부르자 분위기가 한층 더 흥겨워졌다. 홍옥의 노래가 끝나자 매양이 나의 가야금 연주를 소개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살짝 고개를 숙여 예를 취한 후 화문석이 깔려있는 방의 낮은 문지방을 넘었다. 한복 치마를 넓게 펼쳐 앉아 저고리 고름을 고치고 가야금 현을 맞추었다. 백석은 나의 몸짓, 손짓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않았다. 저 아가씨가 경성에서 왔다는 얘기인가? 류 선생은 나를 보면서 매양에게 물었다. 네, 경성 조선건변에서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궁중무며 가야금 연주에 창까지 두루 섭렵한 실력파입니다. 함흥의 꽃이 될 싹수가 보이는 얘기지요.
나는 장구 고소의 장단에 맞춰 판소리풍의 가락을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는 진양조로 연주하기 시작하여 중몰이 중중몰이에 이어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잦은몰이에 이어져 희몰이로 끝을 맺는 산조 한바탕을 연주했다. 류 선생, 문 선생, 재 선생 모두가 큰 박수를 쳤다. 매양은 홍옥과 청월이 희몰이까지 연주하는 나를 넋놓고 바라보다가 손님들이 치는 박수 소리에 놀라 등달아 박수를 쳤다. 연주가 끝나자 백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자기 옆자리에 다시 앉혔다. 그러고는 내게 술을 따른 후 건배 제의를 했다. 밤이 이슥해졌다. 소주를 몇 주 전자 비웠는지도 몰랐다. 나도 취하고 너도 취하고.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 일본 놈들은 더 취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류 선생의 말에 백석이 덧붙여 말했다. 점점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옵니다. 오늘은 제가 술이 취한 김에 술의 노래를 한 수 읊어보겠습니다. 백석은 나를 바라보며 시를 한 수 읊었다. 술은 혀끝을 간지리고 사랑은 눈에다 속삭이지. 우리 나이 들어 죽기까지 이것만은 진실로 알게 되리. 나 이제 술잔 들어 그대 바라보니 나오는군 오직 한숨뿐. 모두들 박수를 쳤다. 이것은 누구 시인가? 내 시의 정신적 서승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처입니다. 백석은 혀가 약간 꼬였지만 그 시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었다. 예이처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모두곤입니다. 그는 사각꽃 아래 서 있는 모두곤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평생을 사랑했습니다. 백석은 나를 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첫눈에 내 운명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소름 끼치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바로 내 운명의 여인입니다. 나는 백석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시인이라 여자를 낚을 때도 시적인 언어로 기교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제가 중학교 때 경성 관철동 어느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에서 사각꽃처럼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이라고 했지요. 나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에 살아있는 여자아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여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백석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을 해대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려고 술을 한 잔 마셨다. 그런데 모두곤이 급진적 혁명주의자여서 예이처와 정치적으로 서로 맞지 않았어요. 예이츠는 문화적으로 식민주의 영국에 맞서길 바랐거든요.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요. 누구나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총칼을 들고 싸움터로 나가면 이 시대를 받아 적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오늘 밤 많이 취했고 또 옆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술은 혀끝을 간지리고 사랑은 눈에다 속삭이지. 저는 지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모두들 취해서 세상만사 얘기들을 했다. 그들에게 가장 화가 치미는 일은 나라 잃은 서름이었다. 백석은 내 손을 꼭 잡고는 말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이리도 취했으니 내가 아주 뻔뻔해졌소. 그러니 오늘 진양 당신에게 나를 책임져 달라고 다시 부탁하겠소. 나는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나 역시도 테스트책을 놓고 간 그 소년을 잊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나는 끝내 내가 그 사각꽃 아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예이처의 여자처럼 어엿하게 나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천한 기생이 되어 있으니 실망스러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좀처럼 취하는 법이 없는 자네가 오늘따라 웬일인가. 우라가 치밀어서요. 내 나라를 잃고 이제는 우리 조선글도 맘대로 쓰지 못하고 행동도 자유도 억압받아야 하는 이 현실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동안 듣고만 있던 최 선생도 분통을 터뜨렸다. 백석은 그 최 선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지 오른쪽 팔을 사방침에 기대다가 다리도 뻗어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난 당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백석은 내 손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오늘부터 진양 당신이 내 몸을 맡아주오.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보채듯이 애원하는 것 같았다. 급기야는 갑자기 슬픔이 몰려오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취기에 허느적거리는 몸을 나에게 기대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그를 내 품에 꼭 안아주고 싶었다.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처음이었다. 관철동집 마루에 홈을 파고 있던 소년, 사과꽃이 어떤 꽃인지 마당을 휘둘러 보던 소년, 평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던 소년을 나는 잊은 적이 없었다. 그 소년이 두고 간 책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했었다. 바로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이랄까, 아님 공허함이랄까, 그것도 아님 나와 같은 슬픔이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겉모습도 모든하지만 육체도 단단해. 어머머, 그래?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봐. 내가 진주 등하각에 있을 때 그분이 친구랑 함께 왔었어. 우린 서로가 운명이라고 느꼈지. 홍옥은 백석과의 인연이 큰 자랑인 듯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통영에 무슨 시 스케치를 하러 여행을 다녔대. 남행시초 시 수학이 아주 만족스럽다며 즐거워했었어. 그이는 내 노래를 듣고는 아주 수준급이라며 진주 농계의 후예답다며 맘에 쏙 들어했지 뭐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그가 내게 난데없이 난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밤 나를 안는데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다음날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꼭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 후에 진주의 일을 모두 정리하고 경성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미 이곳 학교로 발령이 나서 경성을 떠난 뒤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온 거야. 그래? 며칠 전 밤은 어땠니? 그날은 너의 그이가 진양에게 푹 빠져 있던데? 홍옥은 기분이 나쁜지 볼멘 소리로 말했다. 그년이 꼬리치는 거 안 봤니? 아주 내 남자에게 눈웃음 살살 치며 꼬리치는 꼴을 참느라 내가 심사 뒤털려 죽는 줄 알았지 뭐야. 진양이 꼬리친 것이 아니고 백석이 너를 아예 몰라보는 것 같던데 뭘 그래? 인연이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래간만에 끝내주는 밤을 보냈는데. 나는 분장실 밖으로 홍옥과 매형과 청얼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돌아서 나왔다. 홍옥의 얘기가 사실이 아닌 걸 알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그날 새벽에 백석이 내 하숙집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가 아직도 술이 덜 깬 것인지 흐트러진 모습으로 고개를 푹 떨군 채 서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나는 너무 이른 새벽이라 남자를 방에 들일 수가 없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갈게요. 나는 옷을 주섬주섬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나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나를 홍옥에게 맡겼소? 홍옥이 술에 취하자 노골적으로 그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는 것을 백석이 계속 내쳤다. 홍옥은 그럴수록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비실비실 웃음을 흘리며 백석의 팔을 잡고 매달렸다. 비틀거리며 계속 내 이름을 부르는 백석을 내가 부축하려 하자 홍옥이 앙칼지게 나를 밀치며 백석의 팔을 낚아챘다. 나는 하문간 첫날이라 피곤도 하여 그만 먼저 방을 나왔다. 내가 나가는 것을 보자 백석은 한쪽 어깨에 외투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복도를 비틀거리며 따라 나왔다. 홍옥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홍옥이 잡은 손을 뿌리쳤다. 마루에 쌍창을 드르륵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백석은 신발을 찾는지 내 신발 진양 하며 소리쳤다. 나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함흥관을 나섰다. 홍옥이 백석을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서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밤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다.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원하는 것은 아니오고 원하지 않는 것은 진더기처럼 살을 파고드니 나라도 우리 말도 우리 글도 여인도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소.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에 백석의 고단한 삶이 느껴졌다. 아침 해가 떠오르려면 아직은 이런 시간이었다. 새벽 전등이 한 집 두 집 켜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들다 깨어나는 곳. 고된 하루를 서로 품어주며 다독여주는 곳. 사랑하는 남편과 해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곳. 지친 자신을 안아줄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다 잠이 드는 집이라면 어릴 적 관철동 집처럼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으리라.
나도 저런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백석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어느 집 처막 끝에 명태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아직은 겨울 초입인데도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명태는 꽁꽁 얼어 있었다. 기다랗고 파리한 물고기 꼬리에 길게 고드름이 달렸다. 햇볕도 없이 더 서럽게 차가워 보였다. 백석은 처막 끝에 매달린 명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신세도 꽁꽁 얼어붙은 저 명태처럼 한없이 차갑고 서럽고 처량하기만 합니다. 육신도 마음도 이리 꽁꽁 얼어붙었으니 요즘은 시도 오지 않아요. 백석은 시에서 손을 뗀 지 8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시 쓰기 게을리하지 마세요. 시 좋던데요. 내 시를 읽어봤소? 네. 어떻게 내 시집을 구입했소? 일반인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했을 텐데. 운 좋게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참. 신문에 발표된 선생님 시에 대한 날이 선 비판과 최고의 격찬이 무척 흥미롭던데요. 그리고 다른 시집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도 눈길을 끌었고요.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나는 좋으니 싫으니 떠들어대는 입신과 맞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접고 싶고 모든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백석은 신세 타령을 여자에게 하는 자신이 쑥스러운지 말꼬리를 슬쩍 바꾸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 문학 얘기로 가게 되었소. 미안하오. 나는 술이 취해 다른 여자를 안고 당신 이름을 불렀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당신에게 호소하러 왔소. 홍옥을 안고 내 이름을 불렀다는 그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던 불에 갇힌 한 마리 지친 사슴이 떠올랐다. 진양, 나는 홍옥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여자도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갑고 소녀 같은 당신이. 산숲 12월 한겨울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수정 언니를 마중하러 함흥역에 나와 있자니 백석이 역사로 들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활짝 웃었다. 진양, 여기는 또 어쩐 일이오? 누가 오기로 해서 마중을 나왔어요. 나도 아는 형님이 온다고 해서 마중 나왔습니다. 막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역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백석과 나는 기다리는 사람을 찾느라 고개를 쭉 빼고 걸어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 하늘은 건방이라도 한방눈을 펑펑 쏟아낼 듯 짙은 회색이었다. 백석이 마중 나온 남자는 쌩쌩 불어오는 바람에 코트 자락을 고추 세우고 걸어왔다. 허이 동생, 드디어 내가 북관의 겨울을 직접 맞설 기회가 왔구먼. 안녕, 잘 오셨습니다. 여전히 멋쟁이 모든 보이구먼. 남자는 백석을 보자마자 반은 반가움으로 반은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나는 그들과 약간 떨어져 서서 두 사람이 유쾌한 대화를 들으며 눈으로는 계속 수정 언니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백석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자네는 일본 놈들의 건대와 유혹에 아직도 놀아나고 있구먼. 백석은 나를 힐끗 보며 남자와 다시 대화를 나눴다. 에이 형,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패션일 뿐입니다. 백석은 두 줄의 단추가 가지런히 달려있는 최신 유행의 산뜻한 녹두빛 더블 브레스트를 입고 사선 줄무늬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신발은 코드반 가죽에다가 광택을 칠한 초콜릿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옷을 입고 숨 많은 웨이버진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함흥역 광장에 나타난 백석의 풍채는 바로 눈에 띄었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나 일본 동경의 긴자에서나 상해 코즈모폴리스에서나 파리 몽파르나스에서나 그가 지나가는 거리는 모두 명품거리가 될 것 같았다. 남자는 특별한 패션을 하고 있는 백석을 보고는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 유행에 물든 것이라고 가벼운 힐난을 하고 있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경성은 갈수록 불야성이네. 밤낮으로 어디서 그리 많은 인간들이 출렁거리며 돌아다니는지 참으로 신기할 때가 많네. 여전히 거리에는 자칭 모던거리라고 하는 여자들이 보석을 모가지에 칭칭 감고 팔목에는 황금시계를 차고 손가락에는 금반지를 끼고 뽐내며 다니는데 내 참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꼬인벨이 덥고요 낫지를 않네. 남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말투와 걸투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만평과 안석주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석주라면 만문 만화가이자 연극인으로서 나도 그의 글을 자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드는 모든 거리나 모든 보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그림과 글은 속이 뻥 뚫릴 것 같이 거침없고 스릴이 느껴져 단숨에 읽혔다. 안석주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백석이 자꾸만 내게 눈길을 주었다. 안석주는 누구냐고 눈짓으로 백석에게 물었다. 백석은 두어 발자국 떨어져 있는 내게 와서는 손을 잡고 안석주에게 소개를 했다. 형, 제가 사모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안석주는 나와 백석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약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금세 활짝 웃으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했다. 아, 그런가? 어이쿠, 이거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안석주입니다. 나도 얼떨결에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런데 성객들이 거의 모두 빠져나갔는데도 수정 언니는 없었다. 언니에게 뭔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안석주는 백석에게 여전히 신문물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 너무 감각적이고 경박스러워. 태폐적이고 허황된 동경에 사로잡혀 있으니 걱정이란 말이지. 자네도 그들 중 한 사람이고. 형, 나는 백화점에서 물건 같은 거 안 삽니다.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백화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함흥 시장에서 산 겁니다. 쯧쯧. 내가 자네 옷 입고 다니는 꼬락서니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데 뭘 아니라고 해? 형, 이 옷은 메이드 인 저펜이 아니라 국산이라고요. 자, 보세요. 백석은 안감에 붙어있는 상표를 보여주려고 옷의 단추를 여는 행동을 취하니 안석주는 그만두게나 하면서 역사 밖으로 향했다. 그러자 백석이 내게 가지 않을 거냐고 물었다. 이미 성객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으니 이번 기차를 타지 못했나 봅니다. 나는 실망스러워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면 밤새 할 말도 많았는데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은 저에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나는 갑작스런 거에 제안에 약간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다. 그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지난번 일도 미안하고 마침 오늘 하루 일을 쉰다고 해둔 터여서 백석 일행과 합류했다. 안석주는 내가 있어서인지 격앙된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다. 요즘 젊은 것들 대갈통에는 똥만 잔뜩 쌓여있는데 자네 꼴을 봐서는 한심하지만 자네 시를 보면 그 무릿속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나도 참 한심하네. 안석주가 역사 밖으로 걸어나갔다. 백석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슬쩍 곁눈질하면서 내게 살짝 말했다. 하하, 이 멋진 꼴이면 안영이 흥분할 만하군요. 나도 그를 보고 웃었다. 자, 드디어 내가 자네가 있는 곳 함흥에 왔군. 자네가 간간히 보고 싶었다네. 그래, 학교 생활은 재미있는가? 예, 요즘 학교 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형은 영화사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쉽지는 않네만 하나씩 준비해가고 있다네. 내년에 신청전을 영화로 만들어볼까 구상 중이네. 그렇지 않아도 신문사 그만두고 무리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불러주어 고맙네. 별 말씀을요. 이렇게 흔쾌히 청에 응해주셔서 제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원 없이 해프나 풀어보세. 예, 기왕 오셨으니 함흥여행도 하고 넉넉하게 계시다 가십시오. 고맙네. 그런데 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한다더니 어떻게 되어가는가?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때 하는 것이니 예수의 탄생을 다룬 베들레헴의 중심으로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대본을 번역하고 완벽하게 각색을 해뒀으니 형은 우리 연극부 학생들을 끝내주게 지도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하하, 그런 걱정 말게. 그나저나 자네 요즘 시는 통 발표를 하지 않더군. 함흥으로 온 후부터는 시와 담을 쌓고 살고 있는 터라 안석주는 적잖이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다시 쓸 때가 오겠지요. 안석주는 백석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지만 둘의 대화는 허심탄회했다. 안석주는 나를 보고 익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백석보다 11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 없는 시인이 어른 대접을 해주지 않아 친구처럼 지냅니다. 나도 백석도 안석주의 말에 따라 웃었다. 경성 조광에서 일할 때 친해졌는데 내가 유독 백석을 편애해서 사람들에게 눈총을 샀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석주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다. 아직 백석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머뭇머뭇하자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 사람의 시 때문입니다. 백석의 시상이야말로 우리 조선의 것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안석주는 백석을 보고 말했다. 하기사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무슨 글을 쓸 마음이 생기겠나.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해서든 지식인들을 길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아니면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 감옥에 쳐놓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지식인들과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인들이 일제 협조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일본 제국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나저나 해관 선생님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나는 백석의 입에서 나의 연인 신윤국 선생님의 안부를 묻는 말이 나오자 깜짝 놀랐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네. 해관은 온갖 고문에도 끄떡도 하지 않아 일본 놈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들었어. 그럴 겁니다. 대쪽 같은 분이니까요. 온갖 고문을 당하신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사색이 되어 안석주에게 물었다. 여전히 면회는 되지 않겠군요. 백석과 안석주는 서로 쳐다보느니 안석주가 대답했다. 정치 사상범이라 어느 누구의 면회도 금지라고 들었어요. 나는 선생님을 면회할 길이 없다는 말에 실망하여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비틀거리자 백석이 내 팔을 붙잡고 부축했다. 왜 그러십니까? 해관 선생님을 잘 아세요? 나는 백석의 품에 잠시 기대었던 상처를 떼고 말했다. 그분을 면회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恩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난감해했다. 일단은 나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인지 안석주가 말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추스리세요. 백석도 나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안석주에게 말했다. 나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형, 배고프지요? 우리 국수 먹으러 갈까요? 내가 잘 아는 국수집이 있는데. 좋지. 배고픈데 함흥에서 그 유명하다는 메밀국수 한번 먹어보세 그려. 예, 제가 가끔씩 들르는 국수집인데 숙박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함흥에 왔으니 가장 함흥다운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지. 자네가 가장 함흥다운 곳을 소개해보게. 백석은 함흥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하등리 산골로 우리를 데려갔다. 시골 마을로 들어서니 조금씩 내리던 눈이 갑자기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안석주는 오래간만에 콧바람을 쐬는 것이라며 무척 즐거워했다. 이보게, 내가 오니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지 않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금세 눈은 벌판을 순백의 빛으로 채색했다. 저기 보게, 웬 새들이 벌판에 내려와 지저귀고 있네. 여기서는 사내새라고 부릅니다. 서너 명의 사내 아이들이 벌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새들이 놀라 후다닥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내려앉았다. 아이들 중에는 점퍼도 입지 않고 티셔츠만 입고 내달리는 녀석들도 있었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 추운 줄도 모르는가 보군. 저 녀석들 그냥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그럼 뭐 하는 것인가? 꿩사냥 나온 겁니다. 꿩을 잡아 국수집에 팔면 값을 쳐준답니다. 국수집에 쓰는 꿩으로 육수를 낸다고 해요. 꿩뿐만 아니라 토끼도 잡는데요. 눈이 오면 토끼들이 먹이를 찾으러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아, 이곳이 천상이군. 순원의 빛으로 반짝이는 하얀 나라가 바로 여기였군. 자네 시 한 수 즉석해서 읊어보게. 이러한 풍경에 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아이고 형, 그래도 그것은 좀... 자네가 달리 천재 시인인가? 오늘은 참으로 기분 좋은 날이네. 자네가 내게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세. 국수. 눈이 많이 와서 사내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 구덩이에 토끼가 들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헝성헝성 덜떡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니 양주기 혹은 능달 쪽 산 옆 언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뿌리 뽀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터를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볕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 1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어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희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혀서 기려놨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또 그 집등생이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너멧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염새, 탄수 내염새, 또 수욕을 삼는 육수국 내염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추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어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하하, 역시 백석이군. 죽지 않았어. 그래서 그 꼴사 나온 옷차림이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오기는 무엇이 온다는 것인가? 뭐라니요, 국수이지요. 어릴 적 어머니가 김치 가재미로 가면 그날은 국수를 먹는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육수를 동치미 국물과 꽁국수를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그 맛은 내 고향 정주뿐 아니라 경성의 어느 최고 요리집 음식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일품이었어요. 오늘이 조선 최고의 그 국수를 형이 맛볼 수 있는 바로 그날이지요. 정말 기대되는군. 자네 시에서 국수 맛이 어떤지 이미 알겠네. 주인 아주머니는 아주 인심이 후합니다. 주말에는 글 좀 써볼 것이라고 여기서 며칠씩 묵기도 합니다. 아주머니는 시를 쓴다는 나를 신기하게 여기어 숙박비를 내면 국수를 공짜로 주곤 합니다. 아주머니는 백석 일행을 반가이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다. 밀가루 포대가 가득 쌓인 방은 불을 지펴 훈훈했고 특이한 냄새가 났다. 이 덜문덜문한 향기 좋지요? 백석은 안석주와 내게 물었다. 메밀 냄새입니다. 안석주는 낡은 국수틀을 피해 아랫목에 앉으며 볼 것이라고는 없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외풍은 새었지만 아랫목은 쩔쩔 끓어 그냥 앉아있다가는 엉덩이를 다 데일 판이었다. 몸속 찬 냉기가 삽시에 녹록하게 녹아내렸다. 아주머니는 검새의 메밀국수를 큰 사발에 한가득 내왔다. 우리 세 사람은 순식간에 국수 한 그릇씩을 비우고 백석과 안석주는 한 그릇을 더 추가해서 먹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보네. 이거 산지의 많은 여인석들 중에서 내가 매번 이 집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국수 맛 때문입니다. 상을 물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자니 피곤이 몰려왔다. 나는 옆방에 아주머니가 미리 깔아놓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백석과 안석주도 푸른 배를 두드리며 나란히 누워서 무슨 이야기인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함흥역에서부터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가 한 장면도 잊히지 않고 떠올랐다. 백석의 말투, 표정, 눈빛, 행동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다. 먼 옛날부터 이미 내게 올 운명이었던 남자가 바로 옆방에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자네 깔끔병 걸린 사슴이 이 새카만 목침과 이불을 덮고도 괜찮은가? 그런가 봅니다. 촌놈이라 그런지 도시것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골에서는 거짓말같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드문드문 들려오는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백성은 지나칠 정도로 깔끔한 성격인가 보다. 그나저나 해간 선생 면에는 어림도 없지 싶네. 나도 경성에서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 워낙 꼿꼿하신 분이라 선생님이 아예 면회 자체도 거절하실 겁니다. 불합리한 일에 타협이라고는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감호소에서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고 계시는 해관 선생님을 생각하니 심장이 아려왔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이야기에 웬일인지 마음이 따스해왔다. 선생님을 위하는 일은 난리법석을 떠난 일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간혹 노루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긴 했지만 고요한 겨울밤이었다. 그가 바로 옆방에 있어서일까 따스하고 편안했다. 그들이 도란도란 주고받는 대화가 겨울밤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춘행무. 크리스마스 이브의 함흥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술렁거렸다. 캐럴이 울려 나오는 상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장난감 선물을 사는 가족들도 보이고 3355 수다를 떨며 걸어가는 여자들, 술집으로 들어가는 서너 명의 남자들,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인데도 벌써 취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남자들도 보였다. 1년 중 오늘 하루만큼은 통행금지도 해제된 날이라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쟁이들도 술에 취해 밤새도록 헝청거릴 수 있었다. 건대와의 물결이 함흥까지 밀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올해로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미 일제는 크리스마스 실 판매를 금지시켰고 내년에는 중국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일본이 중일 전쟁의 가교 역할을 할 우리나라에 유형적인 크리스마스 행사를 금지시킬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흥청거리는 크리스마스라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그 분위기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백석은 수시로 내게 편지를 보내거나 낮에는 사람을 보내 만날 것을 제안했다. 가끔은 하숙집과 건번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만나면 그냥 빤히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돌아가기도 했다. 반면 홍옥은 노골적으로 백석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나는 홍옥의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행소어렁께 손님 술상에는 앉지 않고 연주만 하겠노라고 말씀드렸다. 유충기와 이명호가 함흥관을 드나들면서 나를 찾는 일이 잦은 이유도 있었다. 백석이 나를 만나기 위해 동료들과 함흥관을 몇 번 찾았지만 그때마다 홍옥은 다른 연주자를 들였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손님이 많은 날이었다. 예약된 방에 들어서니 놀랍게도 손님은 백석과 안석주였다. 백석은 애써 나를 담담하게 대했다. 연극반 학생들이 와 영화 감독이다. 아니야 만화가야. 아니야 연극인이래 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걸어 들어오는 형을 보고는 무슨 연예인이라도 오는 것처럼 난리법석이었어요. 허허 그랬나? 여하간 연출 백석, 연극지도 안석주, 우리의 합작품인 학교 크리스마스 연극 공연은 대성공이었어. 백석과 안석주는 연극을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기분이 고조되어 함흥거리를 어설렁거리다 온 모양이었다. 무대 장치며 배우들 의상이나 조명 등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네. 안석주가 아주 만족한 듯이 말했다. 하하 그렇습니까? 그동안 맹연습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자네가 읽어주는 대사 목소리가 너무 컸네. 철손이 녀석이 뻐꾸기 울음소리 내야 할 때 타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도 험이었지만 아주 나쁘진 않았지요. 그럼 그 정도의 실수는 약방의 감초지. 아주 좋았어. 막이 내리자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소리 들었지? 무대 뒤에서 퇴장하는 아이들 챙기느라 관중석을 볼 수는 없었지만 우레같은 박수 소리와 휘바람 소리며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 덕분입니다. 역시 형은 조선 최고의 연극인입니다. 하하 내가 누군가. 자 한잔 하세. 이왕지사 비싼 요리집에 초대받았으니 죽도록 마셔보게나. 알겠습니다 형. 자네가 그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가물을 볼 수 있으니 참 기분이 좋군. 홍옥이 백석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잔에 술을 따랐다.
나는 장당 고수가 향피리로 부는 유초 신지국에 맞춰 하문석 위에 버선발로 섰다. 황초상 앵상과 홍초상을 입고 머리에는 나비 모양으로 장식된 화관을 쓴 채였다. 옷에 한삼을 낀 두 팔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채 하문석 위를 사뿐사뿐 걸었다. 백석과 안석조의 눈길이 내게 향해 있었다. 두 팔을 양옆으로 펼쳤다가 앞으로 모으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안석조의 감탄이 짧게 터져나왔다. 마치 노란 춘행이 날개를 활짝 폈다 접었다 하면서 짝을 유혹하는 날개짓 같군. 나는 다시 한 손을 펼쳐 뒤로 뿌리고 또 한 손을 들어 뒤로 뿌렸다. 그리고 두 손을 뒤로 내려 모은 채 무릎을 굽히면서 마치 애교를 떨듯 엉덩이를 살짝살짝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화관의 나비 모양 장식이 가늘게 흔들렸다. 그러다 두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릴 때였다. 홍옥이 권하는 술잔을 마시려던 백석과 눈이 마주쳤다. 이 사람아, 침 좀 그만 흘리게.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백석을 안석주가 놀리면서 핀잔을 주었다. 백석은 안석주의 말에 머쓱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형,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군. 마치 버드나무 위에 앉은 우아한 깨꼬리의 모습이 바로 연상되는군. 특히 작은 두 발의 놀림이 마치 춘행이 이른 아침 봄날 나뭇가지 위에서 살짝살짝 자리를 바꾸며 앉는 모양새 같아 보여. 백석과 안석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게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허공에다 꽃을 뿌리듯 한 손을 높이 올렸다 옆으로 내리고 또 한 손을 높이 올렸다 옆으로 내렸다. 다음에는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옆으로 내렸다. 이번에는 허공으로 흩어진 꽃잎을 잡듯 두 손을 위로 천천히 올려 좌우로 흔들었다. 옷에 한삼을 낀 두 팔이 허공에서 자유롭게 흔들릴 때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찌릿해왔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남자의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그의 감정이 내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다. 자유.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자유를 원한다.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니라 마음껏 날 수 있는 새가 되어야 한다. 억압과 통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자유가 없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남자.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이어야 하는 남자. 저 남자를 얽매고 있는 쇠창살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내 삶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느껴진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갑자기 백석이 벌떡 일어나 화문석 위로 건너와 나를 덥석 안았다. 지난번처럼 술이 많이 취한 것도 아니었는데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새처럼 몸을 웅크렸다. 그의 가슴에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멈추었다. 진양, 당신이랑 지금 적시 어디로든 날아가고 싶소. 백석은 나를 아는 채 내 귀에다 속삭였다. 그리고는 내게 기습적인 키스를 했다. 나는 피하지 않고 그렇다고 입술을 열지도 않은 채 백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 춤이 끝났으니 이제 술 한잔 하세요. 홍옥의 톤 높은 목소리에 백석은 거지와 입술을 떼고 내 손을 잡고 옆자리에 앉혔다. 질투로 이글거리는 홍옥의 눈빛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주 품격 높은 춤이군요. 안석주가 내게 술을 한 잔 건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두 손으로 예의 바르게 술잔을 받아 살짝 입에 대었다 내려놓았다. 지금 춘 춤이 무슨 춤인지 말해줄 수 있어? 궁중무용 춘행무입니다. 이른 봄날 아침에 버드나무 가지에서 노래하는 깨꼬리의 자태를 묘사한 것이지요. 춘행무라면 옛날 궁중마당에 화문석을 깔고 추는 동무이잖소. 전통 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시적인 춤사위의 용어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소. 네, 제가 방금 춘 부분이 화전태인데 이곳은 춘행전의 18박에 나오는 높고 아름다운 교양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안석주는 내가 춘행무에 관한 유래를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정말 만능 예술꾼입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춤에 관해서도 박식할 줄은 몰랐습니다. 홍옥과 청월은 자기네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못내 서운함을 내비쳤다. 아,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자리 좀 피해주겠어? 안석주는 홍옥과 청월에게 약간의 팁을 주어 내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홍옥은 들어온 다리 박힌 돌 뺀다는 말이 꼭 맞는군 하는 듯이 내게 매서운 눈초리를 던지고는 횡하니 나가버렸다. 그래, 궁중 가물을 누구에게 사사 하였소? 두 사람이 나가자 예술에 관심이 많은 안석주가 다시 내게 물었다. 금화 선생님입니다.
아, 금화 선생? 형이 금화 선생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다동조합 설립자 아니신가? 일본 게이샤가 대거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의 관계가 폐지되고 일본식 명칭인 권본으로 부르게 된 것을 자네도 알지? 알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샤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점차 비속하게 변질되어 갔지요. 네, 맞습니다. 금화 선생님은 사라져가는 우리 조선의 미풍양속을 이끌어온 개척자이십니다. 예전에 선생의 가곡을 들을 기회가 있었소. 그러세요? 선생님의 가곡은 단아하고 여유작작하며 장중한 예조를 띤 계면조의 창이 정확하고 섬세하십니다. 또한 정아하고 점잖아서 듣는 사람이 이루 표현할 길 없는 애틋한 정감에 사로잡히게 하지요. 맞소, 장중과 애조를 아우르는 중에 너무나 경건한 느낌이 들어서 흡사 현실을 초달한 인간의 성경에 들어가서 부르는 그야말로 탈속의 음악인 듯 하였소. 저는 금화 선생의 가곡을 들어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언제 진양 당신의 가곡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조선의 정악은 인간의 기본 품성을 수양시키는 도어의 음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화 선생이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시단 얘기를 들었소. 연세는 많으시지만 정정하셨는데 제가 한번 연락을 취해봐야겠어요. 나는 양부인 스승께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이번에 수정 언니가 오면 선생님의 권한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 제 미약한 가물을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의 영역을 알아챘습니다. 허허, 백 선생이 첫눈에 반할 만한 아가씨로구먼. 백석과 안석주는 기분 좋게 마시고 함흥관을 나섰다. 나는 대문관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했다. 악연. 삽시간에 함흥의 유력 인사들에게 일본 유학생이자 문학기생이면서 춤과 가야금 연주가 일품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꼭 예약을 해야만 나의 연주를 볼 수 있었다. 오늘 함흥관에 경성에서 지체 높은 분들이 오신다. 특히 너의 춤을 보고 싶어하니 연습을 철저하게 해서 쉴 수 없도록 하거라. 행수 어른이 당부를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꽤나 유력한 인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회관 선생님을 면회하겠다는 마음은 하는 수 없이 접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어쩌면 회관 선생님을 면회할 기회를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선보일 춤을 연습했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인력거를 타고 함흥관으로 갔다. 함흥관 외벽을 따라 몇 대의 인력거가 서 있었다. 다른 권본에서 온 기생들을 태우고 온 인력거들이었다. 아마도 큰 연회가 있는 날인가 보다 생각하며 대문을 들어섰다. 나이 어린 보이는 내가 마당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했다. 나는 옷을 차려입고 보이가 안내해준 방으로 갔다. 내가 안내된 수련방에는 이미 술 취한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물참 백조라니까요. 어찌나 탱글하고 우아한지 보시면 압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귀에 익숙한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왠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봐, 박 기자. 경성에서 금화 선생에게 사사한 몸이라네. 춤과 창뿐만 아니라 가야금 연주까지도 아주 일품이고 경성에서는 수필을 발표하기도 한 문학기생으로 이름이 알려졌다더군. 게다가 일본 동경 유학도 다녀온 수재라네. 금화 선생 문화생이라고요? 그렇다네. 홍은 형무소에 해관이란 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조선어학회를 실질적으로 이끈 자라네. 그 자가 진양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었다는군. 그래서 진양이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네 그려. 그렇게 은인을 면회하러 왔다가 여기 머물게 되었다는구먼. 그런데 왜 여기서 머문다는 겁니까? 박 기자는 뭔가 재미있는 건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류추인기에게 꼬치꼬치 물었다. 그자가 정치 사상범이라 면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면회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라 들었네. 면회를 하게끔 주선해줄 사람에게 술자리 시중을 안 들 수야 없겠지. 누구든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다 야상? 모처럼 함흥에 오셨으니 함흥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 요리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쪽 조선일보 박형기 기자는 잘 아실 테고 이 친구 동경대학 출신이고 최고 엘리트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쪽은 내 사업 파트너 함흥물산 김진규 사장입니다. 김 사장, 이분은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이신 요시다야 상입니다. 오늘 이리들 함흥에 오셨으니 제가 특별히 잘 모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소개를 하는 남자는 조선총독부와 언론의 뒤를 봐주며 돈을 끌고 모으는 류충기가 아닌가. 류충기. 그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예전에 겪었던 공포가 다시 엄습해왔다. 자, 함흥의 물찬백조 진양을 위하여.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또 한 차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 나왔다. 전등빛이 닿지 않는 정원의 나무 밑으로 뛰어갔다. 도망치고 싶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놈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대청마루에서 함흥관 주인이 어린 보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주인이 꾸짖자 보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나를 찾느라 분장실이며 화장실이며 다른 방을 살짝 엿보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류충기. 그자와 어울려있는 손님이라면 점잖은 인사들이 분명 아니리라. 그리고 요시다야 상이라고? 그자는 경성에 있을 때 글쓰기 연습을 한다고 나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던 놈이다. 우리말 사용 금지라니.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우리말까지 강제로 억압을 하다니 그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나는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로 치가 떨렸다. 내 나라 말을 어찌 못쓰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럴수록 틈만 나면 글쓰기 연습을 했다. 우리나라 품격 높은 시조를 필사하면서 외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사 2명이 와서 나를 연행해 갔다. 그중 한 명이 요시다야였다. 그자는 내게 온갖 위협을 하면서 한글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날 나를 순순히 내보내주었다. 바로 류충기의 입김이었다. 류충기. 고맙기는커녕 언제까지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인가. 조선 건번에서 3년간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수료식이 있던 날이었다. 모두들 시험을 치르느라 지쳐 있었다. 그날은 권번에서 작은 연회를 마련해 주었다. 무사히 모든 수업을 마친 문화생들은 즐거워 마시고 하급반으로 떨어진 문화생이나 아예 저작거리로 나가야 하는 문화생은 한탄주를 마셔댔다. 나는 수석으로 전체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3년간의 힘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정식 얘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나를 옥죄는 사슬에 묶이는 기분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자리가 유쾌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다. 몸져 누워 계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상급반 시험에 근소한 점수 차이로 낙방한 옥향이 술에 취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다고 낙방이냐 말이야. 내가 밤낮으로 죽도록 연습하고 준비한 것을 너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니? 말해봐, 말해보라고. 누구 좀 말 좀 해보라고. 맞아 언니, 언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시험과 심사는 공정했지만 옥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험의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평소에 나를 질투의 눈길로 보아오던 옥향이었다. 괜히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하다간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이 뻔했다. 옥향의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한 그녀에게 심사관 선생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술주정은 손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로 인해 손님이 떨어졌다고 명륜관 주인이 불만을 토로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옥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낙방이 누구의 농간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었다. 연애가 끝나려면 아직도 2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나는 연애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몰래 자리를 빠져나왔다. 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담벼락을 따라 정문을 향해 고양이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옥향과 그를 따르는 2명의 문화생들이 서 있었다. 왜 도둑 고양이처럼 도망가는 거지? 금화 선생 기염을 독차지하더니 넌 수석이고 네가 입김 넣어서 날 떨어뜨렸지? 그동안 눈꼴 사나워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옥향이 입고 있던 한복 조거리를 풀어 헤쳤다. 그녀의 깡마른 목덜미에 핏대가 섰다. 어깨와 2 팔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다. 치마 앞섭의 끈을 확 잡아당기니 하얀 속옷이 드러났다. 옥향이 고함치는 소리에 다른 여자들도 몰려와 옥향과 나를 빙 둘러섰다. 옥향이 술에 취해 날뛸 때에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옥향의 깡마른 몸매에 비해 탐스런 엉덩이가 달빛에 얼비쳤다. 옥향은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욕설을 하며 나에게 덤벼들어 머리채를 낚아챘다. 나는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방어할 수조차 없었다. 옥향은 내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꿇어 앉히려 했다. 옥향의 패거리들은 옥향을 응원했다. 이년, 내년이 늙은 금화 선생 같자고 우리들을 모두 저작거리로 내모는 거지. 이 나쁜 년. 옥향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선생님들과 여러 사람들이 달려왔다. 이 무슨 일이냐? 금화 선생님의 큰 호통 소리에 옥향이 주춤했다. 나는 그 틈을 타 대문을 박차가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진양, 이 차를 타시오. 집까지 바래다 드리리다. 류춘기였다.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에 대기에 있던 인력거에 올라탔다. 저 고집쟁이. 류춘기가 소리치는 뒤로 옥향의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인력거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어느새 달려왔는지 나체의 옥향이 내게 달려들었다. 그때 류춘기가 달려와서 옥향을 밀치고 내 손을 잡아 끌어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나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류춘기의 차에 탔다. 옥향은 억울하고 분통한지 아예 길거리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옥향이 자네에 대한 질투가 대단하군.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분하고 또 부끄러웠다. 류춘기, 이자가 그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차는 권버넓었으나 어디론가 한참을 달렸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버떡 들어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나저나 어머니가 기다릴 텐데 어머니에게 드릴 과일을 사러 한층 빌딩 과일 가게도 들러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는 안개 속을 계속 달리고 있었다. 안개는 갈수록 짙어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차 안에 따뜻한 열기로 노곤함이 밀려왔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다 보니 눈이 감겼다. 진양, 자네 어머니 모시고 오늘 의원에 다녀왔소. 입원을 하지 않으려 해서 검진받고 약을 한 달치 받아왔지.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꿈속에서 들은 말인지 가늠하지 못한 채 몽롱한 시선으로 류춘기를 쳐다보았다. 내가 오늘 사람을 시켜 자네 어머니 병원 치료를 받게 했소. 누가 그러라고 했죠? 누구 마음대로? 나는 류춘기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다. 내 집 상황을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도 자존심이 상했다. 진양,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소? 당신 같은 사람 마음 받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나는 류춘기의 도움이 오로지 나에 대한 욕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구역질이 났다. 그런데 상황이 서러웠다. 울지 마시오, 진양.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나는 지쳐서 그자의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며칠 전부터 시험 준비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당히 그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기쁨도 잠시 옥향에게 한바탕 당하고 나니 탈진 상태였다.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을 텐데요.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류춘기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계속 차를 몰았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가 안개 때문에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차 세워요. 류춘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인적 없는 곳이며 틀림없었다. 안개는 아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만큼 깔려 있었다. 류춘기도 긴장하는 듯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방향도 모르는 곳으로 무조건 걸어갔다. 류춘기가 따라 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안개가 거치거든 가시오. 지금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내가 매몰차게 쏘아붙였지만 류춘기는 끝까지 나를 말렸다. 사실은 나도 이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사방은 온통 어둡고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류춘기에게 이끌려 할 수 없이 다시 차로 돌아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류춘기는 자동차 글러브 박스를 열어 작은 술병을 꺼내어 병채 몇 모금 마시더니 내게도 권했다.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한 모금만 마시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권했다. 나는 그저와 입씨름하기 싫어 한 모금 마셨다. 술은 목구멍을 타고 식도를 거쳐 위장을 녹일 정도로 독했다. 안개가 언제 거칠지 류춘기와 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숨이 막혔다.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류춘기는 이곳이 어디쯤인지 보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한참이 되었어도 그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겠지. 이곳이 산속이라면 그곳에 깃들어 있는 나무, 새, 토끼, 노루, 온갖 벌레들도 어머니 품속 같은 산에서 곤히 잠들어 있겠지. 어머니 품이 그립다. 앙상한 몸이지만 어머니 품속은 언제나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지켜줄 리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나는 기도했다. 신이 계신다면 제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류춘기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자가 없으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도 같았다. 차 안의 히터 열기가 몸을 노곤하게 했다. 나는 잠이 들었다. 안개가 그치자 비열하고 추잡한 그자의 낙인이 내 몸에 찍힌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류춘기가 마셔보라고 준 술은 그냥 술이 아니었다. 나는 잠결에 그자의 손길을 느끼고 발부둥 쳤다. 나를 짓누르는 그자의 발목을 깨물고 악을 써댔다. 놈은 나의 따귀를 몇 번 갈기더니 한 손으로 내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치마를 덜추어 속옷을 벗겼다. 온몸으로 누르고 있는 거자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 정신을 잃었는지 깨어나 보니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류춘기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놈의 목덜미로 가고 있었다. 놈이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갑자기 뒤척거렸다. 두려웠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차문을 열었다. 류춘기가 깨어나 데려다 주겠다고 차 시동을 켰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무작정 걸었다. 내 몸속에 남겨진 그놈의 더러운 욕망의 불순물을 씻어내려고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몸을 씻었다. 나의 처녀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해간 선생님이 충고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이윤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까마귀는 허수아비를 얕보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앉을 뿐 아니라 먹을 것도 없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쪼아대기도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리 없는 사람들은 간악한 외적들에게 얕보이고 얕보이면 침략을 당한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어른 짙은 피와 하나가 되어야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 말을 지킨다. 그래,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저 까마귀 같은 놈에게 내가 얼도 없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마음을 추스르고 발길을 돌리는데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였다. 테스를 남겨두고 간 그. 함흥장터 국수집에서 본 그. 우연히 함흥역에서 만나 동행한 그. 아직도 그날의 사각꽃 아이 한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그. 내게 자기 여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준행물을 추고 있는 나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던 그. 갑자기 일어나 내게 키스를 퍼붓던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나는 아직도 냉정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진양, 오늘은 당신의 가야금 연주를 듣고 싶어 왔소. 그런데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 늦어도 좋으니 마치고 내가 있는 방으로 와주겠소? 나는 그의 따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나는 갑자기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같았다. 그는 2달이 넘어가도록 내게 구애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육체를 탐하지 않았다. 나의 춤과 연주를 좋아했고 더 나아가 나의 정신세계를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그때 한이가 바로 나라고 당신이 남기고 간 테스를 아직도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 사각꽃처럼 순결하게 남아있는 소녀가 하찮은 기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돌아섰다. 나를 찾고 있던 보이가 빨리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수련방 창호문 옆에 섰다. 그리고 긴 호흡을 했다. 자, 오늘 최고의 손님께 최고의 접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가물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춘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문을 열었다. 내가 들어서자 악사들이 화문석을 수호하듯 앉아 반주를 시작했다. 나는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으고 살포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천천히 오색 한삼을 든 양손을 들어올려 얼굴을 가리는 척하면서 손님 일행을 쳐다보았다. 생각했던 대로 류춘기, 그자와 경성에서 온 요시다마였다. 나는 함원석 밖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느린 동작으로 춤을 추었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앞에서 춤을 추어야 하는 기생의 신분이라는 것이 서러웠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춤이 끝나자 사내들은 일제히 크게 감동이라도 한 듯 박수를 쳤다.
술이 얼거니 취한 유충기가 과장된 호기를 부리며 나에게 옆으로 와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진양, 여전히 아주 훌륭한 춤이야. 오래간만에 술 한잔 받게나. 그리고 여기 요시다야 상께도 한잔 올리고. 류충기는 나의 몸을 탐한 이후로 내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나는 류충기의 술 시중을 한 번도 들지 않았다. 나의 고집을 뻔히 알고 있는 류충기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말했다. 비열한 저 입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예의 바르게 말했다. 송구스럽습니다. 얘기는 술을 따르지 않습니다. 류충기는 요시다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 내게 청하는 듯 말했다. 하하하, 얘기라. 이 두 분이 누구신지 아는가? 경성경찰서 수사과장 요시다야 상과 조선일보 기자 박형기 상이야. 나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과 모멸감에 치가 떨렸지만 감추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류충기가 들고 있던 술잔의 술을 내 얼굴에 뿌렸다. 옆 사내들이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얘기라는 것이 뭐란 말이냐. 기생은 다 똑같은 기생이지.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느냐. 기생년이 감히 누구를 거절하는 거야. 야, 주인 불러. 술에 취한 류충기는 상이라도 엎을 기세였다. 그러고는 내가 달려들어 딱이라도 때릴 것처럼 두 눈을 부릅떴다. 다른 남자 셋은 류충기가 하는 짓을 방관하듯 쳐다보고 있었다. 특히 요시다야는 입술을 한쪽으로 비틀어 올리며 비웃고 있었다. 옆 좌석에 앉아있던 홍옥과 매향이 말렸지만 류충기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쳤다. 이래도 못 따르겠느냐. 내 인연, 네가 함흥땅에 발붙이고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본때를 보여주마. 나는 춤을 추는 예기이지 술을 따르는 기생이 아니오. 나는 다시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섰다. 그러자 류충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뺨을 후려쳤다. 나는 얼굴을 들어 류충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에 핏줄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손님, 얘를 차리시지요. 그래, 얘를 차릴 때니 이 술잔에 다소곳이 술을 한 잔 따라 보거라. 류충기는 자리에 앉더니 빈 술잔을 잡았다. 나는 다소곳이 몸을 숙여 류충기의 귀 가까이 입술을 갖다 대고 속삭였다. 류충기 씨, 당신의 권력이 이 조선 땅을 들썩인다 해도 나는 네 더러운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술을 따르지 않는다. 네가 나를 강제로 먹긴 했어도 나는 너 같은 쓰레기는 딱 밥맛이야. 그리고는 술잔에 있는 술을 류충기의 머리에 부었다. 뭐라고 이 건방진년?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상위에 있는 물건들을 던졌다. 그때 보이와 주인이 황급히 들어와 류충기를 말렸다. 지금 당장 요리집 문 닫을 줄 알아. 이따위 형편없는 기생년을 불러놓고 음식값은 몇 곱절 비싸게 받아? 주인은 류충기의 욕설과 주정을 진정시키느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내가 나가려 하자 이번에는 요시다야가 나를 잡았다. 오호, 이제 네 년을 알겠다. 그래, 요즘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하는가? 나는 요시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술에 취한 그는 혀가 꼬부라지고 눈동자가 풀린 족제비 눈을 치켜떠려 하지만 잘 안 되는지 눈을 끔뻑거리며 내게 말했다. 이년 여전히 고집이 세군. 내가 너를 네 언인이라는 놈과 함께 있게 해주지. 놈이 내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드는 순간 갑자기 마루로 나가 떨어졌다. 누군가 놈의 손을 낚아채어 밖으로 내던진 것이었다. 그였다. 류충기 씨, 함흥에서 그리 유력한 인사분께서 이게 무슨 못난 행동이란 말입니까? 이분은 또 누구신가? 박 기자님 아니십니까? 어찌 경성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시비에 합류하십니까? 이거 신문에 날 일입니다. 아마 요즘 신문에는 가십거리 뉴스도 필요하겠죠? 백석은 류충기와 박 기자를 보고 냉정하게 비웃어 주었다. 이놈은 또 누구야? 류충기는 백석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술에 취해 도리어 술상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주인과 늙은 보이와 젊은 보이가 류충기를 부축하고 요시다야를 일으켜 세웠다. 다른 방에서는 이게 웬 소동인가 싶어 방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는 이들도 있고 아예 수련방 복도까지 나와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손님들이 나오자 기생들도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때 요시다야가 총을 빼서 들고 백석을 향해 겨누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요시다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마구 흔들렸다. 놈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안 돼. 총알이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던 박 기자의 이마를 관통했다. 피가 천장으로 솟구쳤다.
소란하던 주위가 몇 초 동안 고요해졌다. 구경 나온 손님들도 기생들도 모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석은 그 틈을 타 내 손을 잡고 화문관을 빠져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나무 인력거를 타려고 했지만 이미 대기 중인 인력거들이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할 수 없이 내 손을 잡고 뛰었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거의 딸려가다시피 했다.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만세교에 다다랐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라 성천강 물소리만 세차게 들려왔다. 백석은 내 손을 꼭 잡고는 그의 외투 주머니 속으로 넣었다. 따뜻했다. 그가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나왔다. 입춘이 지나긴 했지만 2월의 밤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다.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그자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기나 하세요? 나는 창백하게 질린 채 그에게 말했다. 박기자란 자가 죽었어요. 요시다야가 총을 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소. 그러니 걱정 말아요. 도리어 유충기나 요시다야 척에서 쉬쉬할 거요. 그래도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나는 꿈만 같아요. 백석은 애써 침착하려 했다. 진양,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 생각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성천강을 건너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 들었다. 함원관에서는 지금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 이런 와중에도 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떨려서일까? 그가 말을 조금 더듬었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기분 좋은 야성적 냄새가 풍겨왔다. 남들은 그를 한국 최고의 모든 보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풍기는 조선의 고풍스런 분위기가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느껴졌다.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일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유약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이성적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달랐다. 그에게서 나오는 힘은 무한한 우주의 힘 같았다. 그에게는 나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여인숙 아랫목은 따뜻했다. 그와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당신은 오늘부터 내 여자요. 그는 내 손을 꼭 잡고는 처음 만났을 때 내게 한 말을 다시 반복했다. 오늘은 나를 혼자 두고 가버리진 않겠지? 또 답을 안 주는구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 당신을 보자마자 하얀 사각꽃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사각꽃이 만발한 어느 저택에서 본 소녀였어요. 그리고 솔숲 우거진 곳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들렸소.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물소리였소. 돌을 들추면 가재가 놀라 도망가고 물잠자리가 나는 개천의 물소리를 아시오? 특히 물안개가 머물고 있는 이른 새벽의 물소리는 얼마나 맑고 청량한지 당신에게서 내가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소. 가까이에 나를 따르는 여류 작가들이 여럿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혀 이성적 매력을 느낄 수 없었소. 도리어 그들에게는 도반이나 무사의 모습만이 엿보일 뿐이었소. 그동안 내가 쫓아다녔던 여자들이 단지 내면에서 솟아나는 불가항력의 동물적인 발로였던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소.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약간 떨리기까지 했다. 내 말이 거짓으로 들리오?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나를 사랑한다며 따라다닌 남자들에게 나는 이 같은 진심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야말로 단지 동물적인 발로였다고 느낄 뿐이었다. 류춘계와 같은 부류는 강압적으로 짓누르거나 돈으로 매수하려고 들었다. 이명호는 여자를 정복하기 위해 사냥하는 하이에나 같았다. 소처럼 우직한 이홍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긴 했지만 사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한 번도 남자를 사랑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선생이자 시인이며 기자이기도 한 남자. 예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미묘한 끌림. 이러한 느낌이 사랑이라면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진 것이 확실했다. 진양, 당신을 처음 국수집에서 봤을 때 아득히 먼 어느 시간부터 우리가 서로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려왔다는 느낌이었소. 사실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내 처지가 사랑 같은 감정 따위에 소진할 정신적 여유가 없어 애써 외면해 왔어요. 알고 있었소. 당신에게 배어있는 슬픔을 나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진양, 오늘의 이 일이 내일 어떠한 가혹한 형벌로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끌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일이요. 그러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소.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입맞춤을 하고 나를 안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그날 밤은 황홀했다.